자, 됐어? 자, 정책학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2시간 부분이 안 찍혔나봐요. 지난주 2시간이.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196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 좀 닫아주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196페이지 정책론. 정책론은 크게 개관, 정책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정책 순서대로 의제 설정, 그 다음 정책 분석 및 결정. 결정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정책 결정 및 분석, 그 다음 정책 평가. 세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먼저 개관부터 보면, 개관은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냐면, 개관에서는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의의, 항상 제일 먼저 정책이 뭐냐 이런 거 논의되겠죠. 그래서 정책의 의의가 논의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책이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이 논의돼요. 유형, 정책의 유형. 세 번째는 참여자, 정책을 하는 참여자. 그래서 정책의 참여자들. 자, 정책 참여자. 그 다음 정책이 결정될 때 참여자들과의 관계, 즉 권력 관계.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지 또는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권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정책론은 크게, 자, 전체를 한번 보여주는 개관이 있고, 그 다음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정책 의제 설정. 그쵸? 그 다음 실제로 정책이 뭐 되는 거, 결정되는 정책 결정이 있고, 그 다음 정책에 대해서 빼먹었다. 정책을 뭐 하는 게 빼먹었어요? 집행. 그쵸? 그 다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뭐 한다?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 개관 부분이고, 정책이란 건 뭐냐? 이거 의의. 그 다음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유형.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누군가? 참여자. 그쵸? 그들과의 관계는, 권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기 정책이란 건 뭐냐를 보려고 할 때, 자, 선생님들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정책의 의의. 자, 일반적인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정책들이 있죠. 어떤 정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정책. 그다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또는 복지 정책, 이런 많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자, 개념 뭐라 그런다? 최소한 또는 최소한의 사회적 자본의 권위적 배분. 가장 중요한 말은 권위적 배분이에요. 사회적 자본의 권위적 배분. 우리가 희소한 자원이 풍부한 게 아니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 가끔 이런 뉴스 많이 보죠. 어떤 뉴스 많이 보면 우리 어디에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서 어떤 무기를 구입할 것인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를 많이 사들이면 배를 사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왜? 우리나라 예산은 뭐 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이 예산,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배분한다. 배분하는데 어떻게 배분하는 거야? 그렇죠. 개인이 또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니까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 이게 뭐다? 정책이다. 그래서 정책이란 게 뭔지 이제 알게 됐으면 거기에 그런 정책의 개념적 속성, 그다음 현대적 정책의 등장 이런 게 있는데, 먼저 개념적 속성을 보시면, 그러면 이런 의의 봤으니까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 또는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 거기 일단 등장 배경, 우리 책의 이 요약집에는 등장 배경, 왜냐하면 개념적 속성 같은 건 기본서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넘겼는데, 밑에 특징에서 보기로 하고 그냥 봅시다. 등장 배경에서는 1950년대, 1960년대에 나눴죠. 시험에 이거 나오는 포인트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50년대 현대 정책은 누구? 라스웰. 그쵸? 이 사람이 왜 이 정책학을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 자, 미국이 히로시마에다 어떤 걸 터뜨렸어?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그래서 굉장히 이 라스웰이 충격을 받았어. 한 나라의 정책이 많은 세계의 생명을 뭐할 수 있다? 위협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원자폭탄 투하라는 이 정책 하나가 생명을 지구상의 생명을 굉장히 크게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옳은가, 이 행위가 이게 정당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학문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게, 그러니까 주장한 게 정책학이죠. 정책학. 그래서 거기 1951년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시작된다. 이건 시험에도 나왔어요. 거기 경찰 간부 시험에 2년 동안 나왔으니까 다 받으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그 당시에는 크게 효과가 발휘할 수 없었죠. 1950년대는. 왜? 행태주의 때문에. 그렇죠? 행태주의. 자, 행태주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 속성, 행태. 그렇죠? 이런 인간의 사기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보다 행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행태주의 학자가 누굽니까? 사이몬이죠. 사이몬.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행태주의가 유행했는데, 행태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행태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다? 가치하고 사실을 분리하고 어떤 건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가치. 그렇죠? 어떤 것만 사실만을. 근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 여기에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해서 인류가 뭐 하겠다? 크게 위협받는구나.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논하려고 지금 한단 말이야? 가치 문제를. 그러니까 정책을 하려면 반드시 가치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행태주의.
그러다가 60년대 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월남전, 그 다음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건설,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자, 베트남 전쟁으로 어떻게 됐었어요? 많은 베트남 반대 운동도 있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수렁이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은 이 행정학이라는 게 해결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던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천적, 처방적 지식에 대한 요구, 여기다 밑줄 쳐놓고 실천적이고 처방적 지식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스턴이에요. 이스턴이 새로운 혁명으로서 자,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강조하는 후기 행태주의, 그렇죠? 자, 후기 행태주의. 자, 후기 행태주의하고 공통점은 둘 다 과학적으로 하자는 건 맞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 어떤 것, 사회과학을 연구해야 된다, 이건 맞는데 차이가 있다면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가치를 다루지 말자. 후기대 행태주의는 과학적으로 하되 가치를 다루어서 뭐가 더 바람직한가를 너 역시 연구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거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알아두십시오. 후기 행태주의의 등장으로 정책학이 발달했다. 자, 후기 행태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과학적 방법과 기법으로 사회 문제적 또는 사회 문제 및 정치 문제 해결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BC 분석 같은 거에서 좀 더 나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과학적이되 가치가 필요해, 좀 더 나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자. 이게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정책학의 특징, 정책학은 당연히 문제지향성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요즘 우리가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런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한 정책들, 이런 정책들은 다 문제지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범학문적 성격과 방법론상의 다양성. 그렇죠? 자,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봐봐. 선생님, 산성비를 해결하려고 해. 산성비 문제. 또는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거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 자, 산성비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지구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산성비의 요소가 어떤 건지, 이런 건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산성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뭐가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산성비 때문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산성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법학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거기 범학문적 성격이 범학문이 필요하다. 그 다음, 맥락성. 맥락이라는 건, 맥락성은 뭡니까? 상황과 맥락. 그 다음,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융합되어 있다. 그렇죠? 자,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융합이다. 자, 우리가 순수과학 하면 어떤 겁니까? 물리, 이런 것들은 다 순수과학입니다. 그렇죠? 화학, 이런 건 순수과학인데, 응용과학은 어떤 겁니까? 자동차공학, 그렇죠? 물리라 그러면 토목공학, 그렇죠?
그럼 무슨 공학 이런 것들은 다보다 응용적인 거죠. 그렇죠? 자, 라스웰의 정책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라스웰은 자, 정책학에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정책 형성이나 집행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인 자,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다시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이 지식.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하고 그다음 규범적 측면에서의 정책에 필요한 지식. 자, 쌤, 우리 환경 전문가는 환경에 대한 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들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이런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과 관련되어 있겠어요?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거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환경, 복지 이런 부분은 뭐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어? 복지는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향점이 있단 말이야. 환경은 어때야 돼? 우리가 소위 알리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규범적이고 어떤 성격을 띈다? 처방적 성격을 띈다. 자, 이거 헷갈리거나 잘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나왔죠?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 2018년도 서울 7급에서 이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쌤, 이 정책 구성 요소인데, 정책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책의 목표가 있고, 거기 예시가 다 하나 있죠? 거기 예시가 있는데, 예시 없나? 정책 수단 밑에 예시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그 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으로는, 실질적인 수단은 양도세나 재건축, 억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거기 대상 집단도, 정책 대상 집단도, 쌤 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 정책 대상 집단도 어때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나 집 있는 사람, 또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그렇죠? 자,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집을 살려는 사람과 집을 팔려는 사람, 특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대상 집단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문제 포인트는 자, 보통 이 세 가지 요소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거기 정책 목표에서 정책 목표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어떤 거 가장 의 및 구성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199페이지 한번 OX 문제 보면,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학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그쵸? 방금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된다고 그랬죠?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자,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시면 돼요. 실증적이고 경험적이다. 그쵸? 자,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자, 과실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과정에 관한 지식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필요한 지식은 자, 규범적이고 처방적이다. 자,
다음 3번.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맞고. 라스웰의 정책 지향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을 장려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현대적 정책은 1951년 발표된 라스웰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됐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 그 다음 라스웰의 정책 지향의 특성은 문제, 맥락, 범학문적, 규범 지향성, 그쵸? 라스웰의 주장은 1950년 당시에 미국 정치학계를 휩쓸던 형태주의와 달리, 형태주의에 밀려 196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재출발하게 됐다. 맞고. 8번 형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는 후기 형태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이거 틀렸죠? 자, 과학적 방법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기초하여 가치 판단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향을 도모하게 됐다. 그래서 지향한다, 과학적 방법을 지향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지향이 아니라 유지적,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죠. 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과정으로 단순하고 정체적 과정을 거친다. 바꾼다면, 자,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정적, 이건 과정으로서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고 정태적인 게 아니라 동태적이죠.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 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아까 기능 시험에 한번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 기능은 받으러 그랬죠?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 통합하기도 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 부분이었습니다. 의 부분에서는 알아둘 건 어떤 거다? 라스웰이 1951년에 정책학을 주장했다. 근데 50년대는 행태주의 때문에 두드러지지 못했다가 1960년대 후기 행태주의로 재출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어떤 게 있다? 라스웰에 있어서의 정책에 관한 지식은 두 가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다. 과정에 관한 지식은 어떤 거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다. 실증적이고 경험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실경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외워요. 두 개 외울 필요 없잖아. 그럼 나머지는 이를테면 필요한 지식은 처방적이고 규범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정책의 유형인데, 정책의 유형이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정책의 유형에 대해서. 자, 이 정책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자, 우리가 어떤 것들, 지금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해서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 요약집 4페이지, 내용 중심 연구로서 정책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읽어보니까, 정책학 연구는 과정 중심 연구와 내용 중심 연구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전자는 정책이 생성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으로 정책을 무슨 변수로, 종속 변수로, 과정을 독립 변수로 취급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다.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 있고 미세먼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미세먼지 감축법이라는 정책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맨날 많이 뉴스에 떠들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에 해롭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빗발치니까 국회의원들이 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또는 행정부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더라.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뭐다? 미세먼지 방지법이다. 또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어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정책의 유형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거다? 이런 정책은 이러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더라. 그렇죠? 쉽게 말해서 로이가 말한 분배 정책은 과정에서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 분배 정책은 거기 있는 것처럼 분배 정책은 투표 거래라든가 그다음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그랬어. 포크배럴이라든가 로그롤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랬어. 포크배럴이라든가 로그롤링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책의 유형은 우리가 정책을 무슨 변수로 본다? 독립변수. 그 다음 이게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정치 또는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 어떻든 그런 묶어서 그냥 정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 쉽게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분배 정책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하더라? 분배 정치 같은 경우,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나눠 먹기 같은 거. 그다음 포크배럴,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다가 많은 거 뭐 하려고 해? 따내려고 하죠. 그 선거 끝나면 어때? 자, 무슨 지하철, 200억 획득, 200억 확보, 이런 것들 붙여놓죠. 포크배럴, 그쵸?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자, 로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지금까지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거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책이 독립변수고, 어떤 그러니까 과정을 정석변수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겠어? 과정 중심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내용 중심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정책을 나눴냐면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 문제의 출제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였죠. 배분 정책일 때 어떤 정치가 일어나냐, 그렇죠? 재분배 정책일 때는 어떤 정치가 일어나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어떤 걸 나눴는지 거기 로이 봅시다. 로이 보니까 정책이 뭘 결정한다? 정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정책의 독립변수와 의회에서는 쭉 있는데, 자, 한 번만 읽어보면 되고, 그 기준으로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정부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인 행위냐, 개인 행위를 규율하는 환경이냐, 그렇죠? 그래서 자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제력이 행사하는 방식이 선생님 거기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주거나 SOC 사업 도로 건설 같은 것은 어때요? 강제력이 직접적이지는 않죠. 만약에 자 어떤 식품 팔지 마. 식품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식품은 팔지 마. 이건 어때? 팔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데. 자, 보조금 나눠준다. 또는 도로 건설한다. 도로 건설하는데 쌤들 직접적으로 억압받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적용 대상이 개인이다. 그렇죠? 쌤, 자 불법 광고 하지 마라. 불법 광고하면
뭐 이 과태료 문다. 그럼 그 어때?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불법 광고를 하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중앙이 시중은행에게 이자율을 중앙에서 빌려주거든.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줘요. 그때 이자율을 정해, 자기들이. 이자율 조정해. 이를테면 물가가 오르려면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면 금리를 올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다운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건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율을 조정한만 해놓은 거죠. 그러면 개인이 뭐 하겠어?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방금같이 우리가 요즘 부동산 사겠어, 안 사겠어? 대출해갖고 사, 안 사? 자, 다시 한 번만 봐. 부동산 직접 사지 마. 또는 부동산 어떻게 이렇게 규율한 게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이 어떤 은행이가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이런 데다가 돈 빌려줄 때 금리를 조정해버려. 그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안 줘? 그냥 개인이 하는 행위를 환경만 규제해 놓죠. 내가 집 이제 안 살려고 그럴 거 아니야. 너무 뭐가 되니까. 금리가 높아질 거니까. 만약에 이걸 금리를 높여놓으면. 그래서 이런 걸 환경에 대한 규제라고 그래. 환경에 대한 규제. 그래서 거기 배분정책이 적용 대상이 개인이고 강제력이 간접적으로 행사되면 무슨 정책? 배분정책. SOC나 보조금. 그쵸? 자, 그 다음 만약에 개인인데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우리가 규제정책. 그럴 때 경제규제, 사회규제. 그쵸? 자, 그 다음 자, 환경에 대한 적용 대상이고 이게 간접적일 때 뭐가 된다? 구성정책.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정부조직 개편 이런 것들은 자, 개인에게 직접 영향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선생님 여가부 폐지한다고 선생님들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요? 영향 준 거 아니죠? 여가부, 그렇죠? 선거구 조정한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 준 거 아니죠? 소선거구가 아니라 중선거구 하면 정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죠?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건 이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자, 그런데 재분배 정책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직접적이고 역시 또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죠? 누진세 같은 경우가 붙는다. 누진세율을 뭐 뭘로 할 건지, 뭐 38%로 할 건지, 영국같이 50%로 할 건지, 그렇죠? 영국은 최고세율을 50%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최고세율에 걸린다 그러면 4억을 번다 그러면 2억은 뭐야? 세금으로 바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38%예요. 38%. 제가 한번 38% 낸 적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런 적도 있었다. 넘어가서 어쨌든 지금은 꺼지지만 누진세율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재분배 정책이라고 그래요. 재분배 정책.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이것부터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강제력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그 다음 개인이냐, 환경이냐에 따라서 뭐가 있다? 그렇죠. 배분, 규제, 구성, 재분배. 구성은 나중에 주장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주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배분 정책부터 먼저 보시면, 배분 정책. 아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정책이니까, 이게 뭘 결정한다고요? 정치를 결정하니까, 이 정책일 때 어떤 정치가 이루어진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배분 정책들은 대부분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더라? 거기 있는 것처럼, 자, 투표 거래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수혜 집단이나 비용 부담자들이 관심이 있어, 없어? 우리가 도로 건설할 때, 아이고, 내 세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로 건설할 때, 나 수혜자고, 크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별로 크게 관심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정치가 어떤 정치가 일어나? 크게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안 뺏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규제 정책 같이 환경오염을 몇 ppm 이하로 해라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되겠어? 크게 타격이니까 민감하겠죠. 비용 부담. 그렇지만 여기 배분 정책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 포그배럴 돼지구이에 구이통이라고 그랬죠. 돼지들이 돼지구이에 먹이 있으면 어때? 서로 먹으려고 난리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다가 지역구 예산 따려고 굉장히 난리죠. 그 다음 러그롤링 통나무 굴리기라고 그랬죠. 그럼 통나무를 함께 굴리니까 담화뱅이 같은 거 많이 하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A의원은 A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B의원은 B에 대해서만 관심 있어요. B 법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래도 이것만 A가 자기 이걸 통과시키기에 B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이거 지원해 줄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원해 줄게 뭐 한다? 이거 너도 나 지원해 주라. 해서 이런 담합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보다 훨씬 더 필요 없는 데다 많이 사용될 수 있겠어. 이런 예산의 낭비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거기와 같이 어떤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포그배럴과 러그롤링 같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그래. 승자와 패자가 없다. 그래서 윈닝 게임 할 수 있고 서로가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오면 좋겠죠. 또는 당하보면 자기 A, B 둘 다 채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국고보조금 배분, 국유지 불화 이런 것들. 국유지 불화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써서 쓸모가 없는 거 국유지를 뭐 한다? 민간에게 파는 걸 불화라고 그럽니다. 불화. SOC 사업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다음 규제정책. 그러면 규제정책은 어떤 정치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규제는 민감해요. 규제를 받은 집단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자유가 제한되고 의무 부과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 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하고 법률의 강제력을 규정해서 갈라먹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만약에 한강이 오염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상류 지역에는 많은 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절대 자기가 어떤 걸 식당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다 받고, 그렇죠? 또는 여기 있는 거의 어떤 거 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제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자기 손해가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갈라먹기식 할 수 없는 거죠. 너 인정해 줄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편익 집단과 비용 집단의 흥정 타협으로 정책이 결정된다. 이익 집단의 다원주의가 타당한 부분인데 뒤에 다원주의 합니다. 관련 집단 간 갈등이 포획이나 지대 추구 등의 다원주의 정치 관계가 발생한다. 그렇죠? 포획이 뭐라고 그랬어? 포획? 자, 그렇죠. 우리가 포획이라 하면 자기 어떤 거 로비 벌리는 거 로비하는 거 우리가 포획이라 그래요. 로비. 그렇죠? 자, 지대 추구는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우리가
면세점 있죠. 백화점, 이 면세점 같은 경우. 면세점을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회사에게만 주죠. 그러면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독점이면 그만큼의 자기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점은 완전 경쟁보다는 항상 적게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완전 경쟁 생산할 때까지 누구나가 다 허용해 주는 것까지의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받을 수 있는 이득. 자기 혼자 하면 이를테면 500만 원을 버는데 누구나 하게 하면 100만 원밖에 못 번다. 아니 뭐 100만 원 좀 그러면 3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럼 200만 원이 뭐가 지대가 되는 거야. 지대. 200만 원은 뭐 해도 되겠어? 로비로 쓸 수 있겠어 없겠어? 뭐 일단 200까지는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포획 또는 지대 추경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규제행위는 다원주의적인 거고, 왜냐하면 다원주의가 뭐니까 타협과 협상에서 결정된다는 거니까 무슨 행위가 나온다? 지대 추경행위가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진입규제, 퇴출규제가 있거나 최저임금제, 환경규제, 소비자보호. 그렇죠? 그 다음 재분배 정책은 어떤가요? 재분배 정책은 말 그대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자 어떤 성격을 띈다고 그랬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띈다고 그랬어. 그래서 자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그 다음 누진세, 실직자 직업훈련,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시중은행들이 너무 사회적 약자 쪽에 돈을 안 빌려주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사실은 이런 건 누가 해야 되겠어? 거기 있는 것들은 정상연합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를테면 기업을 대표하는 게 경청이, 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쵸?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정상연합의 정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하는 거니까 엘리트로인 타당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배분 정책은 무엇에 의해서? 포크베럴이나 러그롤링 같은 경우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규제 정책은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규제 정책이 일어나고, 그렇죠? 재분배 정책은 무엇에 의해서? 엘리트적인, 그렇죠? 정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시하고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 그 다음 구성정책은 정치체제, 국가정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거고, 자, 구성정책은 대외적 가치 배분은 영향이 없죠. 국민에게는 가치 배분에 대한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당에게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선거 분야, 대선거 분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정부 조직 개편이나 그 다음 선거구 신설, 조정 변경이나 공무원 보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 1972년 추가된 정책 유형이다. 공원은 정책 연구에 기여했고 정책의 독립 변수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엘리트론과 이익집단론 상황론적 통합이다. 방금 상황론적 통합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는, 자, 쌤 다시 한번 봐봐. 규제정책 상황에서는 뭐였다? 다원주의.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주의. 그러면 결국은,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할 건데 정책은 엘리트가 결정하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 이익 집단, 여러 이익 집단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이의 대답은 뭐겠어? 규제 정책할 때는 다원주의야. 근데 재분배 정책할 때는 뭐다? 엘리트주의야. 그러면 뭐뭐 할 때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상황론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단점으로는 분류 기준이 어떤 것이, 이 농어민에게 보조금 주는 거, 농어민의 방점을 찍으면, 농어민이면 불리한 계층이니까 재분배 정책인데, 보조금 준다 그러면 배분 정책이 돼버리죠. 그래서 애매하다. 자, 쌤 이제 애울 때는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어떻게 애우면 되겠어? 포베럴하고 로그로링, 그렇죠? 포로를 배분할 때 누가? 세로이 알죠? 이태원 클래스 안 봤어? 이태원 클래스 안 봤어요? 와, 대단하네. 거기 주인공이 누구였죠?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뭐? 단밤. 그 가게 이름이 단밤입니다. 단밤.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클래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알았어. 로이가 포로 게임 한답니다. 이 포로 게임 뭡니까? 포로를 배분할 때. 그다음, 자, 거기 쌤 구성정책은 어떤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눠드린 거. 쌤 자료 복사한 거 있으면 하나 한번 줘보실래요? 한번 복사했어? 잘하셨어. 자, 알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 애울 때, 그냥, 자, 포로 배분, 그 다음, 구성정책은 권위적이고 총체적 성격이고, 게임의 법칙에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권총 게임이, 그쵸? 자, 다시 구성정책은 권총 게임입니다. 그 다음, 규제정책은 아까 어떤 정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원주의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포로게임을 하는데, 선생님 거기 있는 것처럼 권총 게임을 해. 그런데 이건 다큐야. 다원주의 규제정책. 다큐. 그쵸? 자, 재분배, 그런데 그때 들리는 음악보다 엘리제를 위해서.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 그쵸? 엘리트주의다. 자, 일단은, 자,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자, 우리가, 이태원 클래스는 다 본줄 알았어. 그 주인공이 세로이거든, 세로이. 그쵸? 그래서 로이야. 세로이가 무슨 게임 한다고? 권총 게임. 미안, 다시. 프로 배분을 해. 프로 배분을 하는데, 권총 게임으로, 그런 것들을 다큐로 찍고 있어. 그런 다큐에 나오는 음악이 엘리제를 위해서. 그쵸? 그냥 넘어갑시다. 재미없으니까. 자, 시험에 이제 구성정책의 특징 이런 거 나오면 방금, 자, 콘트게임 같은 경우로 알아두면 도움될 수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배분 정책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5페이지 보면, 알몬드하고 포웰은 어떤 걸 이야기했어요? 분배 규제 있는데 어떤 게 추가로 이야기된 거야? 상징, 그렇죠. 추출.
그 다음, 뭡니까? 솔리스베리는 거기 자율정책이 있죠? 그쵸? 특히 규제정책에서 자율규제정책이죠? 그 다음, 리플리와 플랭클린은 어떤 걸 이야기했어? 규제정책을 두 개로 나눴죠? 어떤 규제와 어떤 규제?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 그쵸?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다 봐봐요. 자, 알몬드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상쟁, 그 다음 추출, 물론 규제와 분배 이렇게 네 가지 나눴지만 이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 상징, 추출. 그 다음, 자, 거기 어떤 거? 그렇죠. 솔라리벨인데 거기 일단 그냥 영어로 읽으면 뭡니까? 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 봐봐. 알상추, 사자, 자율규제정책. 그쵸? 자, 솔라리벨인데 그냥 영어로 보면 사죠. 그쵸? 사자, 그 다음 리플라이니까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만약에 아주 간단한 시험으로 쌤이 이렇게 나온다면 봐봐요. 만약에 거기 솔라리베리가 상징이나 추출 정책을 지정했다 이러면 틀리죠. 다시 한 번만 다시 잡아봅시다. 자, 아까 로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알잖아. 그런데 이제 알몬드나 솔라리벨이라든가 리플라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나오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봐. 알상추를 사자. 그쵸?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야? 북한 여자분인가 봐. 리보경. 다시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누가 주장했느냐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안 좋은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든 암기해서 외워야 되겠잖아. 그쵸? 그래서, 자, 일단 어떻게 알상추를 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 실한 상추를 그냥 상추가 실하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알상추라고 그래. 그런 일 아니야. 그냥 외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북한에서 알상추 사자고 그러고 누가 리보경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그래서 솔라리벨인데 그냥 살라리벨로 해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율규제정책입니다. 그 다음, 자, 니플라이와 프랭클린은 뭘 주장했다? 그렇죠.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나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알몬드하고, 자, 포웰은 일단 상징 정책하고 어떤 정책? 추출 정책, 분배 규제. 분배 규제는 누구랑 일단 갖고, 로이랑 갖고, 뭘 두 가지 더 주장했다? 로이가 이야기하자는 상징과 추출 정책. 그렇죠?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월드컵 이런 것들을 유치하거나, 그렇죠? 자, 부산에 이번에 뭐 어떤 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 부산에다가. 대전에 있었던 건, 엑스포? 그렇죠. 그거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그런 정책을 상징정책. 자, 그 다음 어떤 거? 세금 걷고 군대 모집하고 이런 것들은 뭐다? 추출정책. 그렇죠. 그 다음 분배하고 규제.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떤 것만 나오겠어요? 예시로밖에 안 나오겠죠. 상징이나 추출 정책은. 그렇죠? 상징이나 추출을 예시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솔라리베리는 규제 중에서 어떤 규제가 있다는 거야? 자율 규제가 있는데, 자율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통합적 요구가 규제가 통합적인가? 그 다음 자, 결정이 아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분산적 결정이라. 주권적이 아니라 분산적 결정, 아니, 통합적 결정이 아니라 분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는 뭐가 있다? 자율 규제다. 자율 규제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거기 뭐 전문적 재량, 정치적 재량, 기획적 재량, 기술적 재량 이렇게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율 규제 정책이 통합적 요구하고 분산적 결정이다.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솔라리베리의 자통분 자율 규제 정책은 통합적 요구하고 분산적 결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리플라이는, 자, 이 리플라이가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이제? 로이와 같이 정책이 뭘 결정한다, 정치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로이는 주로 정책 결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기에다가 리플라이는 정책이 이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정책 집행에도 결정하더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리플라이가 이야기한 정책 집행이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봐봐요. 앞에서는 정책 결정 다 이야기했잖아, 로이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로이가 정책 결정. 분배 결정일 때 어떤 게 일어난다고 그랬어, 분배일 때. 폭포가 일어나, 로그롤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쵸? 규제일 때는. 어떤 포획이라든가 지대 추구에 행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대 추구에 다원주의 행태가 일어나고, 그렇죠? 다원주의 정치가 일어나고, 재분배 정책일 때는 그렇죠. 우리가 엘리트주의적인 거,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거기 정상연합, 그렇죠? 정상연합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다음 우리가 자 구성 정책은 권투게임이라고 그랬죠. 권위적이고, 그 다음, 권위적이고 뭐라고 그랬어? 총체적이고, 권총게임, 미안해. 권투게임, 미안해. 권총게임. 그 다음,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쵸? 자, 이게 정책 결정에서 이미 이야기했어. 그러면,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이 주장한 것은 물론 여기는 똑같겠죠? 정책 결정은. 그럼 이제 정책 집행에서 차이가 일어날 것이다 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봅시다. 경쟁적 규제 정책, 자 배분 정책과 규제 정책적 성격이 모두 동시에 지니고 있고, 특정 기업에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면서 기업을 규제한다. 자, 항공산업자, 우주산업 이런 것 쭉 있는데, 자, 경쟁적 규제 정책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해, 쌤. 여기 봐봐. 경쟁적 규제 정책하고 보호적 규제 정책이 있는데, 또는 재분배 정책하고 배분 정책이 있는데, 여기 규제니까. 집행을 할 때 어떤 것이 제일 집행하기 어렵겠어? 이걸 논해야 되겠잖아. 왜냐하면 앞에서 누가 이미 논했으니까. 로이가 논했으니까 이 사람 적직 집행까지도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어떤 것이 가장 집행하기 어렵겠어? 이런 것들이 리플라이 프랭클린이 새롭게 주장한 것이 되겠죠. 뭐가 어려울까? 그렇죠. 재분배 정책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 보호적 규제 정책도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단 말은 그만큼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집행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경쟁적 규제,
배분 정책 이런 순서대로 정책이 잘 뭐가 된다.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 종합해서 성공 집행의 가능성은 정책 집행에서 성공 집행의 가능성은 배분 정책이 가장 높고 경쟁 규제 정책과 보호 규제, 재분배 정책 순서로 자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여기 앞에까지는 다 누가 이야기한 이야기야. 로이가 이야기한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리플레와 프랭클린이 나온다면 집행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집행을 할 때 이게 가장 갈등이 많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갈등이 제일 없는 배분, 그 다음 갈등이 낮은 배분, 경쟁, 보호, 그 다음 재분배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형까지도 봤는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을 좀 보면 되겠어요? 유형에는 아까 로이가 뭐 어떤 거 했다? 포로 배분했고, 그쵸? 그 다음 권총 게임을 했었고, 그 다음 어떤 거? 다큐를 찍었는데, 다큐를 찍었는데, 엘리트주의는 재분배 정책이더라. 엘리트 정치는 재분배 정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자 알상추 알몬드는 뭘 주장했다고? 상징과 추출, 그쵸? 물론 분배 규제 있고, 그 다음 솔라리베리인데 살라리베리로 있고 그냥 뭘로 하자? 자율 규제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조금 더 있다. 이건 내고 기본적으로 외우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아까 어떤 거? 통합적 요구와 분권적 결정 뭐 이런 것까지 해올 거야 나중에는. 그쵸? 어쨌든 여기까지만 일단 해두고 자 리플레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 정책하고 경쟁적 규제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쌤들이 암기가 별로 재미없나 보네. 이거 빼고 강의를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까지는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의의했습니다. 의의해서 받고 유형하고 있었습니다. 의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의의에서 중요한 건 뭐였다? 1951년 누가 정책을 주장했다? 라스웰이 주장했다. 근데 50년대는 유행하지 않았고 60년대에 유행했는데 그 이유는 50년대 행태주의 때문이고 60년대 유행한 이유는 후기 행태주의 때문이다. 그거 알면 되겠죠. 그 다음 라스웰은 정책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거 있다?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다.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경험적이고 실증적이고 경험적이다. 과실경. 그쵸? 과실경. 자, 그 다음 이것만 알아주시면 여기서는 거의 다 볼 필요 없고 유형에서는 어떤 사람? 로이. 그쵸? 그 다음 알몬드. 그 다음 솔라리벨인데 살라리벨을 해요. 그냥 괜찮으니까. 발음상인데 뭔 차이 없어. 그 다음 마지막 리플라이. 그쵸? 그러면 크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네 가지 어떤 게 있다? 네 가지 그냥 순서대로 한번 배분 분배 배분이니까 똑같으니까 분배는 배분 정책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 규제, 그 다음 재분배, 그 다음 구성, 그 다음 알몬드는 어떻다? 알상추니까 상징, 추출, 그 다음 규제, 배분 규제, 그쵸? 그 다음 솔라리베리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 규제 정책을 나눴는데 특히 자율적 규제 정책이란 걸 특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리플라이는 어떤 거? 규제 정책을 똑같이 다 있는데 규제 정책을 두 가지로 더 나눈 거죠. 이거 빼고 규제를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
근데 경쟁적 규제는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인터넷 이 뭡니까 거기 보호적 규제 정책에서 대표적인 예가 뭘로 나와 있어요? 보호적 규제 정책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경쟁적 규제 정책에서는 유선방송 사업자라든가 또는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 요즘 통신사에서 많은 통신사 결정이 아니면 많은 통신사 중에서 4개 통신사만 있는 거죠. LG, KT, SK 3개구나. 그렇죠. LG, KT, SK 그거 없잖아. 옛날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개만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 6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림으로 봐봐. 6페이지 그림으로 보니까 다수 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랬죠. 다수 회사들이. 그럴 때 A, B만 신규 허락해주고 나머지는 다 허가해주지 않죠. 이런 걸 경쟁적 규제라고 그런다. 자, 보호적 규제는 어떤 걸 말한다? 실제로 이렇게 누구는 선정해주고 누구는 선정 안 해주고 아니라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으로 되면 무조건 모두 다 과태를 받거나 벌금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식품위생법상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서 그 기간을 통과했다, 도과했다 그러면 다 규제 대상이 되죠. 이런 것들을 보호적 규제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리플레아 프랑클린은 특징이 어떤 것도 영향을 준다. 정책이 집행에도 영향을 준다. 즉, 집행에 영향을 줘서 제일 집행이 잘 되는 게 뭐다? 거기 있는 것처럼 배분, 그 다음 경쟁 규제, 보호 규제, 재분배. 조금 쉬었다가 거기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